새벽 5시 반 서울 외곽의 한 주유소 주차장.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스름한 공기 속에서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중년 전용 등산버스의 집결지였다. 버스 앞에는 이미 열댓 명이 삼삼오오 모여 서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중에 피어올랐다. 50대 초반의 남자 정태호는 담배를 한 대 물고 버스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오늘도 새벽같이 나가는 그에게 또 산이야? 라고만 했다. 대답하지 않았다. 30년 가까이 함께한 아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혔다. 산에 가는 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집이 아닌 어딘가에 있고 싶었다. 버스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여자 윤미경은 정태호의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다. 48, 이혼한 지 3년째. 혼자 사는 삶은 자유로웠지만 주말이면 텅 빈 아파트가 감당이 안 됐다. 친구의 권유로 이 등산 모임에 나온 지 석 달째였다. 산을 좋아해서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었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싶었다. 그게 전부였다. 어머, 언니 오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경이 고개를 돌렸다. 지난번 산행에서 알게 된 송희영이었다. 51살 남편과는 같은 집에 살지만 거의 대화가 없다고 했다. 아이들도 다 컸고 남편은 주말이면 골프만 쳤다. 그녀가 산에 오는 이유도 미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찍 왔네. 오늘 날씨 좋다던데. 응, 하늘 좀 봐. 별이 아직 보여. 두 여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벽 하늘에 남아있는 별들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 순간만큼은 일상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버스 기사 옆에 서서 명단을 체크하던 산악회 총무 김진수가 마이크를 들었다. 자, 오늘 참가자분들 모두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곧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버스 앞으로 몰려들었다. 30여 명 남짓. 남녀 비율은 비슷했다.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다. 주름 사이로 보이는 피로 애써 밝게 웃는 표정 뒤에 숨겨진 외로움,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은밀한 기대. 정태호는 버스에 오르며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았다. 미경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미경이 먼저 시선을 피했다. 버스 안은 이미 웅성거렸다. 어떤 이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어떤 이들은 처음 보는 얼굴들을 슬쩍 훑어보았다. 좌석은 자유석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버스에서 좌석 선택은 단순한 자리 고르기가 아니라는 것을. 창가 자리에 앉은 한 남자가 옆자리를 비워두고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 지나가던 한 여자가 그 자리를 힐끗 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어쩌면 지난 산행에서 만나 이번 주를 손꼽아 기다렸는지도 몰랐다. 버스 맨 뒷좌석에는 홀로 앉은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이름은 박상준.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없는 삶은 생각보다 막막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고 빈집에 홀로 남겨진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이 등산 모임 광고를 보았다. 산이 좋아서 온 게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하면서 차창 밖 풍경은 서서히 희미해지는 가로등 불빛으로 채워졌다. 버스 안 여기저기서 작은 대화들이 피어올랐다. 이번 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속리산이래요. 단풍이 예쁠 거래. 아, 작년에 갔을 때 정말 좋았는데. 평범한 대화들이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았다. 옆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일상에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움직임들은 계속됐다. 어깨에 살짝 기대는 사람, 손등을 스치는 사람, 작은 속삭임을 나누는 사람. 산은 목적지일 뿐이었다.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 버스에 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저 새벽 어둠 속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산을 향해 달려갈 뿐이었다. 정태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옆자리에는 아직 아무도 앉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눈이 마주쳤던 여자 윤미경이었다. 네, 물론이죠. 미경이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멈춰 섰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연한 보라색으로 다시 엷은 분홍빛으로 물들어갔다.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에서 내려 기지개를 켜고 화장실로 향했다. 정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연스럽게 미경에게 손을 내밀었다. 좁은 좌석 사이를 빠져나가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경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짧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다. 감사합니다. 미경이 작게 말하며 손을 놓았다. 정태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둘은 나란히 버스에서 내렸다. 휴게소 앞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전화를 하는 사람들. 그 사이로 작은 눈빛들이 오갔다. 누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누가 아직 혼자인지 모두가 은근히 살피고 있었다. 버스 뒤편에서는 두 남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난번 산행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오늘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여자가 작은 선물 봉투를 건넸다. 지난번에 손이 시리다고 하셨잖아요. 장갑이에요. 남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중년의 설렘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다시 버스에 오를 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까와 같은 자리로 향했다. 아니, 어떤 이들은 자리를 바꿨다. 휴게소에서 눈이 마주친 사람 옆으로, 아까 말을 건넸던 사람 옆으로. 좌석 배치가 미묘하게 재편되었다. 정태호와 미경은 다시 나란히 앉았다. 이번에는 어색함이 조금 줄어들어 있었다. 자주 오세요? 이 산악회. 정태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왜 이곳에 오나요? 나처럼 외로운 건가요? 석 달 정도 됐어요. 처음엔 그냥 운동 삼아 시작했는데. 미경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말끝을 흐렸지만 정태호는 이해했다. 처음엔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것들을. 저도 비슷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아, 그러세요? 미경이 고개를 돌려 정태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눈동자는 의외로 맑았다. 미경은 문득 이 남자가 궁금해졌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버스 안이 따뜻해지면서 졸음이 밀려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앞 좌석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다. 그 소리에 미경이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창밖을 보았다. 그때 버스가 작은 요철을 지나며 흔들렸고 미경의 몸이 정태호 쪽으로 살짝 기울었다. 어깨가 닿았다. 아, 죄송해요. 미경이 황급히 몸을 바로 세웠다. 괜찮아요. 길이 좀 울퉁불퉁하네요. 정태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가 자연스러웠다. 미경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버스 중간쯤에 앉은 희영은 옆자리 남자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50대 초반의 그 남자 이름은 최영호.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혼자 살고 있었다. 멀미 안 하세요? 영호가 물었다. 희영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어서였다. 아니요, 그냥 풍경이 예뻐서요. 여기요. 영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귤 하나를 꺼냈다. 아침에 안 드셨을 것 같아서. 새콤한 거 먹으면 속이 좀 나아요. 희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귤을 받았다. 손끝이 스치는 순간 작은 떨림이 있었다.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지만 남편에게서 이런 작은 배려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껍질은 제가 버릴게요. 희영이 귤 껍질을 까기 시작했다. 새콤한 향이 퍼졌다. 그 향기 속에서 두 사람은 작은 미소를 나눴다. 버스 맨 뒷좌석의 박상준은 여전히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기,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앞자리가 너무 흔들려서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한 차림새에 조금은 수줍은 표정. 네, 물론이죠. 상준이 자리를 비켜주며 대답했다. 여자가 옆에 앉았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정숙이에요. 박상준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정숙의 손이 조금 차가웠다. 손이 차시네요. 버스가 좀 쌀쌀하죠? 상준이 가방에서 작은 담요를 꺼냈다. 아내가 생전에 챙겨주던 것이었다. 혼자서도 습관처럼 가지고 다녔다. 이거 쓰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 그래도 되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담요를 받아 무릎 위에 덮었다. 그녀도 남편을 몇 년 전에 잃었다. 심장마비였다. 갑작스러운 이별 후 그녀는 오랫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 산악회에 나온 것도 딸의 권유 때문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담요의 온기였는지 아니면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배려 때문이었는지 정숙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차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점점 강해졌고 버스 안의 온도도 조금씩 올라갔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웃음소리도 늘어났다. 그 사이로 작은 스파크들이 튀고 있었다. 눈빛이 마주치고 손끝이 스치고 어깨가 닿고 향수 냄새가 감각을 깨우고 중년의 감정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온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정태호가 미경에게 물었다. 혼자 오셨어요? 사소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미경은 잠시 정태호의 눈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네, 혼자요. 그 대답 속에도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버스 밖으로 산의 능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버스가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아침 햇살이 산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단풍이 절정이었다. 빨강, 노랑, 주황, 갈색이 어우러진 산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자, 여러분. 오늘 코스는 왕복 4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정상에서 점심 먹고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무리하지 마시고 자기 페이스대로 오르세요. 총무 김진수의 안내가 끝나자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 준비 운동을 시작했다.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 등산화 끈을 다시 묶는 사람, 배낭을 점검하는 사람. 그 사이로 눈빛들이 오갔다. 정태호는 미경 옆에 섰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같이 가실래요? 미경이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등산이 시작되었다. 초반에는 완만한 오르막이었다.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따뜻했고 낙엽 밟는 소리가 귀를 간지렸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 걸었다. 앞서가는 무리는 건강한 체력을 자랑하며 빠르게 올라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다지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뒤처지는 것을 택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늘 둘씩 짝을 이루어 천천히 걸었다. 정태호와 미경도 천천히 걸었다. 급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급하고 싶지 않았다. 단풍이 정말 예쁘네요. 미경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태호도 고개를 들어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그러게요. 이렇게 예쁜 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주 산에 오시면서요? 산에 오는 거랑 제대로 보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엔 그냥 정상만 보고 올라갔거든요. 정태호의 말에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목표만 보고 달리느라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사는 게 인생인지도 몰랐다. 조금 가파른 구간이 나왔다. 정태호가 먼저 올라가서 손을 내밀었다. 잡으세요. 미경이 그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닿는 순간
아까 버스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작은 전류가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은 채로 몇 걸음을 더 걸었다. 감사해요. 미경이 말하며 손을 놓았다.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 운동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뒤쪽에서 희영과 영호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처음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영호 씨는 왜 산에 오세요? 희영이 물었다. 직접적인 질문이었지만 산길에서는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글쎄요. 처음엔 그냥 건강 때문에 시작했는데 요즘은 좀 달라요. 어떻게요? 영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들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평소에는 식당에서 손님들만 상대하잖아요. 그건 다 비즈니스니까. 근데 여기 오면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느낌이 들어서. 희영은 그 말을 곱씹었다. 진짜 사람 대 사람. 남편과는 언제부터 그런 관계가 아니게 되었을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느낌. 저도 비슷해요. 집에 있으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거든요. 희영이 작게 말했다. 영호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투명 인간이요? 네. 아무도 저를 안 보는 것 같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은. 희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대신 조용히 그녀 옆에 섰다. 저한테는 보여요. 희영 씨. 짧은 말이었지만 희영의 가슴에 깊이 닿았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손이 자연스럽게 스쳤고 아무도 피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서 상준과 정숙도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정숙의 체력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상준은 그녀의 속도에 맞춰 걸었다. 힘드시면 쉬었다 가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쉬는 곳이 있다던데. 정숙이 힘들게 웃으며 말했다. 상준은 그녀의 배낭을 받아들었다. 제가 들게요. 아, 안 그래도 되는데. 괜찮아요. 저 힘 있어요. 상준이 웃으며 정숙의 배낭을 자기 배낭 위에 걸쳤다. 정숙은 고맙다는 말 대신 작은 미소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끼리의 편안함이었다. 굳이 말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며 두 사람 위로 쏟아졌다. 와, 단풍비더라. 정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빨강, 노랑 나뭇잎들이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내려앉았다. 상주는 문득 아내와 마지막으로 단풍 구경을 갔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바람이 불었고 아내는 떨어지는 낙엽을 손으로 받으며 아이처럼 웃었었다.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이 싫지 않았다. 예쁘죠? 정숙이 물었다. 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예뻐요. 그가 바라보고 있던 건 단풍만이 아니었다. 중간 쉼터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쉬고 있었다. 물을 마시는 사람, 간식을 먹는 사람, 사진을 찍는 사람. 정태호와 미경도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물 드세요. 정태호가 자신의 물통을 건넸다. 미경이 잠깐 망설이다가 받아 마셨다. 같은 물통에 입을 대는 것. 작은 행위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작지 않았다. 고마워요. 미경이 물통을 돌려주며 말했다. 정태호가 그 물통을 받아 자신도 한 모금 마셨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조금 더 천천히 가죠. 정태호가 말했다. 같이. 미경이 대답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다시 산행이 시작되었다. 정상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등산보다 더 뜨거운 건 서로의 눈빛이었고 정상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걷는 이 순간이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이번에는 미경의 머리카락이 정태호의 얼굴을 스쳤다. 샴푸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미경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다. 좋은 향이에요.
정태호가 무심코 말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한 말에 살짝 당황했다.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감사해요. 두 사람은 눈을 피하며 웃었다. 중년의 설렘은 이렇게 서툴고 그래서 더 순수했다. 산길은 계속되었고 감정은 점점 깊어져 갔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모두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발 아래로 펼쳐진 산줄기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위로 단풍이 불타는 듯한 색채로 물들어 있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멀리 지평선까지 시야가 닿았다. 와, 대박이다. 이게 진짜 가을이지. 사진 찍어야 해, 사진. 사람들이 저마다 감탄하며 풍경을 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관심은 자연스럽게 풍경에서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옮겨갔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정태호가 미경에게 물었다. 미경이 살짝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저 사진 잘 안 찍거든요. 왜요? 이렇게 예쁜 배경인데. 그냥 혼자 찍으면 좀 쓸쓸해 보여서. 미경의 말에 정태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같이 찍을까요? 미경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같이요? 네. 둘이 찍으면 안 쓸쓸하잖아요. 미경이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좋아요. 같이 찍어요. 정태호가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카메라를 부탁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떨어져 서 있었지만 카메라를 든 사람이 말했다. 좀 더 붙으세요. 다 안 나와요. 정태호가 한 발짝 미경 쪽으로 다가섰다. 어깨가 닿았다. 미경은 피하지 않았다. 자,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다. 잘 나왔네요. 사진을 확인한 정태호가 미경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아니 그 이상처럼 보였다. 정말 잘 나왔네요. 미경이 작게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이 정상 곳곳에 자리를 잡고 도시락을 꺼냈다. 정태호도 배낭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김밥과 유부초밥, 과일까지 알차게 싸왔다. 많이 싸우셨네요. 미경이 말했다. 그녀의 도시락은 간단한 샌드위치 몇 개뿐이었다.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엔 많아서. 정태호가 도시락을 미경 앞으로 밀었다. 미경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금만 얻어먹을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미경이 김밥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맛있어요. 직접 싸셨어요? 네. 요즘 혼자 해먹는 거 연습 중이에요. 그 말에 미경이 정태호를 바라보았다. 혼자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혼자 사세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지만 이 순간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웠다. 아니요, 아내랑 같이 살아요. 정태호가 대답했다. 미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근데 같이 사는 거랑 함께 사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정태호가 덧붙였다. 미경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다. 자신도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까. 이해해요. 미경이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한다는 확인이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희영과 영호도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다. 영호가 자신의 도시락에서 반찬을 희영의 도시락으로 옮겨주었다.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건데 괜찮아요. 직접 만드셨어요? 네. 식당 하니까 요리는 자신 있어요. 희영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맛을 보았다. 눈이 커졌다. 와,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비법이에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영호가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라는 말은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희영도 그것을 알았고 싫지 않았다. 꼭이에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주변의 풍경은 장엄했지만 그들의 세계는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정상 한쪽에서는 상준과 정숙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상준이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정숙에게 건넸다. 따뜻한 거 드세요. 정상이라 바람이 차네요. 정숙이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고마워요. 정말 따뜻하네요. 정숙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상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를 마시는 모습이 어딘가 아내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상준의 마음이 복잡했다. 무슨 생각하세요? 정숙이 물었다. 그냥 이런 생각이요.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게 참 신기하다고. 그러게요. 저도 그래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더 많이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정숙의 말에 상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아요. 지금 만났으니까.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남편이 떠난 후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고마워요. 그 말. 두 사람은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다. 산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 사이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정상에서의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작은 터치들이 있었다. 음식을 건네며 손이 스치고 사진을 찍어주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차가운 바람을 핑계로 더 가까이 붙어 앉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등산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저 이 순간을 즐길 뿐이었다. 이제 슬슬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총무 김진수의 목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이 아쉬운 표정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정태호가 미경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실래요? 미경이 그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네. 같이 내려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로 일어났다. 손을 놓을 타이밍을 놓쳤고 아무도 먼저 놓지 않았다. 잠시 후에야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풀었다. 가시죠. 정태호가 말했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산이 시작되었다. 정상에서 피어올랐던 묘한 분위기는 내리막길을 따라 더욱 깊어져 갈 것이었다. 내리막길은 오르막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무릎에 힘이 들어가고 미끄러지기 쉬운 낙엽이 발밑에 쌓여 있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하는 순간이 많아졌다. 조심하세요. 정태호가 미경의 손을 잡아주었다. 가파른 구간이었다. 미경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요. 내리막이 더 무섭네요. 천천히 가요. 안 떨어뜨릴게요. 정태호의 말에 미경이 웃었다. 그 웃음이 자연스러웠다. 언제부터 이렇게 편해졌을까? 손을 잡은 채로 몇 걸음을 내려갔다. 평평한 구간이 나왔지만 두 사람 모두 손을 놓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손바닥의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다. 이러면 안 되는 걸까요? 미경이 작게 말했다. 정태호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가요? 이렇게 손잡고 있는 거요. 정태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놓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저도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손은 여전히 잡힌 채로. 뒤쪽에서 걸어오던 희영과 영호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가파른 구간에서 영호가 희영의 허리를 살짝 잡아주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희영이 대답하며 영호의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의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졌다. 영호 씨. 네. 오늘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하루였어요. 희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저도요. 희영 씨 덕분에. 영호가 말하며 희영의 손을 꽉 쥐었다. 다음에도 같이 오실 거죠? 네. 꼭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약속이 담겨 있었다. 숲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나무가 빽빽해지면서 햇살이 잘 들지 않았다. 하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들이 오갔다. 연락처 주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커피 한 잔 어때요? 오늘 진짜 즐거웠어요. 중년의 고백은 직접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정태호와 미경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 걸었다. 둘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미경 씨. 네. 제가 너무 빠른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정태호가 말을 꺼냈다. 미경이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가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미경은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들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산에서든 아니면 다른 데서든. 정태호의 질문에 미경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대답해야 했다. 하지만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설렘과 죄책감, 기대와 두려움. 저도 오늘 좋았어요. 미경이 천천히 말했다. 근데 솔직히 무서워요. 이런 감정이. 무섭다고요? 네. 이 나이에 이런 거 느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마음이 움직여서. 미경의 솔직한 고백에 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건데. 두 사람은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숲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천천히 알아가요. 우리. 정태호가 말했다. 급할 거 없잖아요. 이 나이에. 미경이 피식 웃었다. 그러네요. 급할 거 없죠.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손을 놓을 생각이 없었다. 한참 뒤에서 상준과 정숙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정숙의 무릎이 좋지 않아 자주 쉬어야 했다. 많이 아프세요? 상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렇죠 뭐.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잠깐만요. 상준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엎혀요. 네. 정숙이 깜짝 놀라 물었다. 무릎 아프시잖아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말도 안 돼요. 무거워요, 저. 괜찮아요. 아직 힘 있어요. 상준의 진지한 표정에 정숙이 말을 잃었다. 남편도 이런 적이 없었다. 결혼 30년 동안 엎혀본 적이 손에 꼽았다. 정말 괜찮아요? 네. 올라오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상준의 등에 엎였다. 상준이 천천히 일어났다. 가볍네요. 거짓말. 정숙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왜 울어요? 상준이 물었다. 그냥요. 고마워서. 정숙이 상준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따뜻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누군가의 체온이었다. 상준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갔다. 등에 엎인 정숙의 무게가 부담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느껴졌다.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숲을 벗어나자 등산로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산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진짜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산 아래에서 펼쳐질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산행을 마치고 도착한 산 아래 마을은 작지만 활기가 넘쳤다. 등산객을 상대로 하는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고 막걸리집, 백숙집, 고깃집에서는 연기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자, 여러분. 저녁 식사는 저쪽 식당에서 합니다. 삼겹살에 막걸리예요. 총무 김진수의 안내에 사람들이 환호했다. 산행 후의 삼겹살과 막걸리는 누구에게나 기대되는 순서였다. 큰 식당에 들어서자 긴 테이블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좌석 배치는 우연이 아니었다. 산행 중에 가까워진 사람들이 옆자리를 차지했다. 정태호와 미경은 나란히 앉았다. 희영과 영호, 상준과 정숙도 각자 짝을 이뤄 앉았다. 테이블마다 새로 형성된 커플들이 앉아있는 모양새였다. 고기가 올라가고 막걸리가 돌았다. 첫 잔이 비워지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커지고 웃음소리가 늘어나고 신체 접촉이 자연스러워졌다. 한 잔 더 드세요. 영호가 희영의 잔에 막걸리를 따랐다. 희영이 잔을 받으며 웃었다.
취하면 어떡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영호의 말에 희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테이블 반대편에서는 정태호가 미경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다. 이거 드세요. 맛있게 구워졌어요. 고마워요. 직접 구워주시니까 더 맛있네요. 미경이 고기를 받아 입에 넣었다. 정태호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잘 먹네요. 산 타면 배고프잖아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술 기운이 돌면서 긴장이 풀리고 대화가 더 깊어졌다. 미경 씨는 어떻게 이 모임에 오게 됐어요? 정태호가 물었다. 미경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요, 외로워서요. 직접적인 대답이었다. 술이 용기를 줬다.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 친구가 이 모임 소개해줬는데 처음엔 그냥 운동 삼아 나왔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달라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특히 미경이 말끝을 흐렸다. 정태호가 기다렸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요. 미경이 정태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눈빛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저도요. 정태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살짝 닿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움직임이 생겨났다. 어떤 커플은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며 자리를 떴고 어떤 커플은 바람 쐬러 나간다며 함께 일어났다.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도 잠깐 나갈까요? 정태호가 미경에게 속삭였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별이 예쁘네요. 미경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정태호도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선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여기 오니까 진짜 별이 보이네요. 두 사람은 식당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술 기운이 적당히 돌아 몸이 따뜻했다. 태호 씨.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좋은 하루는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미경 씨 만나서 진짜 좋았어요. 정태호가 미경의 손을 잡았다. 미경은 피하지 않았다.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정태호의 질문에 미경이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네. 그러고 싶어요. 미경이 대답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다. 미경 씨. 네. 지금 이 순간이 꿈 같아요. 정태호가 작게 말했다. 미경이 웃었다. 꿈이면 안 깼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것을 전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다른 사람들이 나왔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잡힌 채였다. 들어가요. 추워요. 정태호가 말하며 일어났다. 미경도 따라 일어났다. 식당 안에서는 2차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방을 가자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찜질방을 가자고 했다. 하지만 335 흩어지는 분위기였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실래요? 영호가 희영에게 물었다. 희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디 갈까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 있던데 거기 갈까요? 두 사람은 무리에서 빠져나와 카페로 향했다. 상준과 정숙도 식당을 나섰다. 정숙의 무릎이 아직 아파서 많이 걷기는 힘들었다. 괜찮으세요? 숙소까지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진짜 미안해요. 폐만 끼치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러려고 온 건데요. 상준이 말하며 정숙의 팔을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숙소 쪽으로 걸었다. 산 아래 마을의 밤은 점점 깊어갔다. 식당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곳으로 향했다. 노래방에서 떠들썩하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 하지만 대부분의 커플들은 둘만의 시간을 원했다.
산은 끝났지만 하루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시작된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정태호와 미경도 무리에서 빠져나왔다. 마을 뒷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내일 일찍 출발한다면서요? 미경이 물었다. 네. 아침 7시에 버스 출발이래요. 그럼 오늘 밤이 마지막이네요. 미경의 말에 정태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은 아니에요. 시작이죠. 정태호가 말했다. 미경의 눈에 촉촉한 빛이 어렸다. 맞아요.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산 아래에서의 밤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모두가 자신의 마음에 솔직했다.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사람들이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다. 어젯밤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떠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있었다. 돌아가는 버스 안은 묘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어젯밤의 기억을 되새기는 표정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옆 사람과 손등을 살짝 겹치고 있었다. 말은 없지만 그 접촉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피곤한 척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진짜 피곤한 건지 아니면 이 순간을 더 오래 느끼고 싶은 건지. 정태호와 미경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삶에 대해, 상처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다 하지 못한 말도 많았다. 버스가 출발하고 마을이 점점 멀어졌다. 미경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왜요? 정태호가 물었다. 그냥요. 아쉬워서. 뭐가요? 이 시간이 끝나는 게요. 미경의 말에 정태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서울 가면 다 달라지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손잡고 있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거기서는. 미경이 말끝을 흐렸다. 정태호도 그 의미를 알았다. 서울로 돌아가면 각자의 일상이 있었다.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다. 그래도 연락할 수 있잖아요. 정태호가 말했다. 다음 주에도 이 버스 타잖아요. 그때 또 만나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복잡했다. 태호 씨. 네?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미경의 질문에 정태호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근데 지금 이 감정은 진짜예요. 그건 확실해요. 정태호가 말했다.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요. 이건 진짜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꽉 쥐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집중하고 싶었다. 버스 중간에서는 희영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호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었다. 어젯밤 카페에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희영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다. 30년 가까운 결혼 생활 하지만 마지막 10년은 그냥 룸메이트 같았다고.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없고 같은 침대를 쓰지만 체온을 느낄 수 없다고. 영호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했다. 이혼 후의 외로움, 식당 일에만 매달리며 보낸 시간들, 그리고 이 산악회에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 희영 씨. 어젯밤 영호가 말했다. 저는 희영 씨랑 있으면 심장이 뛰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거 느끼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좋아요. 희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다. 저도 좋아요. 근데 알아요. 복잡하죠. 영호가 희영의 말을 받았다.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그 말에 희영이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었다. 버스 안에서 희영은 그 밤을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영호의 손이 살짝 움직여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자는 척하면서도 의식하고 있는 것이었다. 희영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맨 뒷좌석에서는 상준과 정숙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정숙은 상준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상준은 그녀가 깨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어젯밤 숙소까지 정숙을 부축해서 데려다주고 상준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정숙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다. 이렇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도 되는 건지. 하지만 동시에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지 생각해 보았다. 당신 행복하게 살아. 혼자 외롭게 있지 말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다. 그 말을 떠올리자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동시에 허락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상준은 잠든 정숙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편안한 표정이었다.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서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산에서의 해방감이 사라지고 일상의 무게가 다시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 생긴 감정들은 은근하게 퍼져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교환했다. 누군가는 다음 산행 일정을 확인했다. 누군가는 그저 옆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버스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정태호가 미경의 손을 꽉 쥐었다. 다음 주에 봐요. 네. 꼭요. 미경이 대답했다. 그 약속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끈이 되었다. 서울이 점점 가까워졌다. 일상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상 속에서도 기다릴 것이 생겼다.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이 버스에서. 버스가 출발지였던 주유소 주차장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다. 이른 저녁이었지만 서울의 공기는 산과는 확연히 달랐다. 매연 냄새가 났고 차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총무 김진수의 인사에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정태호와 미경은 버스에서 마지막으로 내렸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헤어지는 거죠? 미경이 물었다. 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호 씨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제한적이었다. 연락할게요. 정태호가 말했다. 기다릴게요. 미경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다. 그리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미경도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고 서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희영은 주차장 한쪽에 서서 영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집에 가면 연락 주세요. 영호가 말했다. 네. 꼭요. 희영이 대답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 주에 봐요. 네. 다음 주에. 두 사람은 악수를 했다. 손을 잡는 시간이 조금 길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희영이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기 전에 잠시 핸들을 잡고 있었다. 집에 가면 남편이 있을 것이다. 아마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벌써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오늘 하루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상주는 정숙을 택시에 태워주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정숙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저도요. 다음 주에 봐요. 네. 꼭요. 택시가 출발했다. 상주는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서서 지켜보았다. 혼자 남겨진 주차장. 상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젯밤 산 위에서 봤던 별들이 아직 반짝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태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미경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손을 잡았던 감촉,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담백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왔어? 밥 먹었어? 응. 먹고 왔어. 정태호는 짧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다. 이러면 안 되는 걸까? 이 감정은 잘못된 걸까? 머리로는 복잡했지만 가슴은 분명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살아있다는 감각. 누군가에게 설레는 마음.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두근거림. 핸드폰이 울렸다. 메시지였다. 집에 잘 도착했어요? 마이너스 미경. 정태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네, 잘 도착했어요. 미경 씨도요?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요. 다음 주가 기다려져요. 저도요. 잘 자요. 잘 자요. 짧은 메시지 교환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희영도 집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왔어? 응. 그게 대화의 전부였다. 희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열었다. 영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희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작은 메시지가 주는 위로가 30년 결혼 생활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저도요. 다음 주에 꼭 봐요.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산 위에 있었다. 상주는 빈집에 들어섰다. 불을 켜자 아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잠시 사진 앞에 서서 바라보았다. 여보, 나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 혼잣말이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상주는 그녀가 웃고 있다고 느꼈다. 괜찮지? 이래도? 사진 속 아내의 미소는 변함이 없었다. 상주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핸드폰을 꺼내 정숙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네.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다음 주에 봐요. 네. 기다릴게요. 상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 일상은 변함없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피어나 있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 일주일이 지나갔다. 직장에 가고 가사를 하고 가족과 밥을 먹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메시지들이 오갔다. 오늘 힘들었어요? 많이요. 태호 씨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저도요. 빨리 토요일이 왔으면. 그 메시지들이 일상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 희영은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에 핸드폰을 열었다. 영호와의 대화창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 작은 화면 안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식당 일하고 희영 씨 생각했어요. 저도요. 자꾸 생각나요. 짧은 문자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차가운 일상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상주는 매일 아침 아내의 사진 앞에 섰다. 미안함과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아내의 미소가 그를 다독여주는 것 같았다. 정숙과의 대화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도 따뜻함이 흘렀다. 오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상준 씨 덕분에. 다행이에요. 다음 주엔 제가 더 잘 부축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기다릴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길고도 짧은 일주일. 그리고 토요일 새벽. 같은 주유소 주차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다. 일주일을 기다려온 설렘이 담겨 있었다. 정태호는 주차장 한쪽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미경이었다. 그녀도 정태호를 찾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었다. 왔어요. 네. 일주일 길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섰다. 손끝이 스쳤고 아무도 피하지 않았다. 희영과 영호도 만났다. 일주일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지만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잘 지냈어요? 영호 씨 덕분에요. 저도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상준과 정숙도 만났다. 상준이 먼저 다가갔다. 무릎은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더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일주일 동안 기다려온 사람이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커플들이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 지난주에는 혼자였던 사람들이 이번 주에는 누군가의 옆에 서 있었다. 이 버스는 그렇게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산행 되시길 바랍니다. 총무 김진수의 목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이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다. 버스가 도착했다.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좌석 배치가 고민되지 않았다. 각자 곁에 있고 싶은 사람 옆에 앉으면 되었다. 정태호와 미경이 나란히 앉았다. 희영과 영호가 나란히 앉았다. 상준과 정숙이 나란히 앉았다. 버스 안 곳곳에서 작은 미소들이 피어났다. 버스가 출발했다. 다시 산을 향해. 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중년의 지친 마음을 다시 뛰게 해주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산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정태호가 미경의 손을 잡았다. 미경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산의 능선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알고 있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 버스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산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이 버스에서 만난 사람이 그리워서. 일주일을 버티게 해주는 설렘 때문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 감정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잘못된 것일지도 몰랐다. 어쩌면 언젠가 끝나야 할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를 기대했다. 산보다 뜨거운 하루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산보다 뜨거운 하루가.